우리는 거대 하드론 충돌기를 거대한 발견을 위해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입자들, 블랙홀, 우주의 비밀을 풀어줄 거대한 사냥감을 쫓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찾던 해답은 가장 먼 곳을 바라보는 동안 바로 우리 코앞에 있었습니다. 간과된 디테일 속에 말입니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입자 붕괴 속이에요. 세르니의 물리학자들은 무려 50년간 흔들리지 않았던 표준 모형에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4시그마의 변칙. 이것은 5년간 이어진 과학적 가뭄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 신호가 우연일 확률은 6000분의 1보다도 낮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작은 오류가 거대한 질문을 촉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하나로 묶는 기본 힘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도 우리 눈앞의 이 디테일이 어떻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무너뜨리는지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잠시 후 그 작은 균열 뒤에 숨겨진 지옥의 문을 열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과학계는 거의 5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성을 믿어왔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표준 모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물리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전에 맞섰습니다. 모든 실험적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전 거의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한 물리 저널 깊숙한 곳에서 세른의 한 팀이 조용히 하나의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견고한 성벽에 나타난 첫 번째 균열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50년 만에 가장 중요한 균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길고 조용했던 5년이 지난 후 거대 하드론 충돌기에서 나온 새로운 물리학의 첫 번째 생존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표준 모형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본 규칙을 담은 일종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원자 이하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너무나 정밀해서 W 보손, Z 보손, 탑 쿼크, 그리고 힉스 보손까지도 그것들이 발견되기 전에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형의 수학은 입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놀라운 정확도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반세기 동안 이 모델에 가해진 모든 실험적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은 너무나 뛰어나서 물리학자들은 지난 50년을 조용히 그것을 증거하며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중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27%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모델은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사실 꽤 잘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기계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완벽하지만 명백히 불완전한 지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기계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기계가 바로 거대 하드론 충돌기, 줄여서 LHC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대성당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신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의 규칙에서 결함을 찾기 위해 지어진 대성당입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100m 아래에 묻혀있는 26.7km의 거대한 고리입니다. 이 터널 안에는 각각 약 35톤 무게 1232 개의 초전도 쌍극자 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절대 0도보다 단 1.9도 높은, 즉 영하 271.3도 섭씨에서 작동합니다.
이것은 은하간 공간의 평균 온도보다도 더 차가운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정도의 추위 속에서만 자석들이 양성자 비물빛의 속도의 99.999991%까지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빔은 초당 4천만 번 충돌하며 우주가 빅뱅 후 단 1초의 일부가 지났을 때 가졌던 에너지 밀도, 즉 13.6 테라 전자볼트를 재현합니다. 이 기계를 건설하는데 약 47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이 들었습니다. 목표는 단지 표준 모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가들은 이 에너지 수준에서 새로운 입자들 초대칭, 심지어는 여분의 차원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힉스 보소는 일종의 전차의 요리였습니다. 진짜 메인 요리는 나중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LHC의 덜 알려진 실험인 LHC-B가 등장합니다. 아틀라스와 C, MS 같은 거대 사촌들과는 달리 LHC-B는 새로운 무거운 입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섬세한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쿼크를 포함하는 비메손이라는 입자들이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손들은 1초의 1조분의 1보다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다가 다른 것들로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붕괴의 대부분은 지루합니다. 표준 모형이 그것들을 완벽하게 예측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정말 아주 드물게 비메손이 비범한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쿼크가 약 100만 개의 비메손 붕괴 중 단 하나에서 직접 기묘 쿼크로 변환됩니다. LHC B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약 6,500억 개의 비메손 붕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단지 그 100만 분의 1로 일어나는 희귀한 것들을 찾기 위해 6,500억 개를 말입니다. 이 붕괴는 너무나 희귀해서 오직 가상 양자 과정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에서 튀어나와 자기 일을 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사라지는 입자들. 왜냐하면 이 예측이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의 아주 작은 편차라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편차는 P5'이라고 불리는 각도 관측량에서 나타납니다. 표준 모형은 이것이 특정 값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이터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 차이, 4시그마. 이것은 동전 던지기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자 물리학에서 4시그마는 그들이 본 것이 단지 노이즈일 확률이 대략 6,000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모든 도전을 이겨낸 이론에서 꼭 처음으로 통계적 노이즈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변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대성당을 지은 이들이 보도자료에 담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러워하는 문제점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4시그마 편차가 새로운 물리학의 발견이 아니라 표준 모형 자체 내에 숨겨져 있고 계산하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어떤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매혹적인 펭귄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음악 밴드 이름이 아닙니다. 또는 음모론도 아닙니다. 매혹적인 펭귄은 이름은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표준 모형의 더 높은 차원의 극도로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 쿼크들이 상상의 펭귄을 닮은 다이어그램을 통해 붕괴에 잠시 기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매혹적인 펭귄을 제일 원리, 즉 기본 방정식에서부터 계산하는 것이 끔찍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수학이 추해지고 방정식이 더 이상
깔끔한 해를 제공하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4시그마의 편차가 사실은 새로운 물리학이 아니라 단지 현재 계산이 제한하는 것보다 더 큰 매혹적인 펭귄 기어 때문에 표준 모형 예측이 약간 잘못되었다는 심각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예측들을 사용했고, 이 예측들은 펭귄들이 이 불일치를 설명할 만큼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너무나 기만적이어서 아직 아무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했던 기계 안에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톱니바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이 변칙에 대한 흥분을 동시에 두려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4시그마 신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입자 물리학 분야가 지난 10년간 겪어온 일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왜 물리학자들을 그토록 경악하게 하는지 이해하려면 그 분야의 지난 10년이 실제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의 대중적 이미지는 여전히 2012 년 힉스 발표, 당시 난 이 분야가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낼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실은 훨씬 더 기묘해졌습니다. 힉스가 발견된 후 물리학자들은 다음 것을 기다렸습니다. 희망적으로나 추측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써온 교과서들이 그들에게 다음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수치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초대층 입자들, 암흑 물질 후보들, 어쩌면 여분의 차원들, 심지어는 작은 블랙홀들까지도요. 그들은 질량, 생성률, 검출기에서의 예상 흔적까지 계산해 놓았습니다. 아틀라스와 CMS를 특별히 이 신호들을 포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 가동 기간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동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가동은 2022년에 지금까지 도달한 가장 높은 충돌 에너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 세트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칙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론가들은 광적으로 수백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변칙들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5년 12월에 750 기가 전자볼트 이중 광자 초과 현상은 6개월 동안 온 분야를 들썩이게 했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자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2010년대 후반 새로운 물리학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메손 렙톤 보편성 변칙들은 2022년과 2023년의 재분석 과정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 나타난 이 4시그마 LHC B 결과가 지난 5년간 살아남은 첫 번째 진짜 변칙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 5년의 무게를 느끼길 바랍니다. 그 5년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솟았다가 꺼지고 데이터 더미가 쏟아져 들어온 세월이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 기관의 근육 기억은 회의적이고 신중하며 체계적으로 행동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마저 다른 것들처럼 사라진다면 이 분야의 신뢰도는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더 이상의 타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삭임이 그토록 불안한 이유에는 두 번째 층이 있으며 이는 홍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LHC B 결과는
그냥 아무 변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새로운 물리학이 처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메손의 희귀 붕괴는 새로운 무거운 입자들의 존재에 대해 극도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입자들이 직접 충돌해서 생성되기에는 너무 무거울지라도 양자 루프를 통해 붕괴에 몰래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특별한 채널에서의 4시그마 편차는 단지 통계적 기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LHC가 직접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 규모 바로 너머에 앉아있는 거대한 무언가의 간접적인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렙토쿼크, Z 프라임 보손,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새로운 힘이 스위스의 한 동굴에서 카온, 파이온, 그리고 두 개의 뮤온이 어떻게 갈라지는지에 기이하게 지문을 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낙관적인 해석입니다. 비관적인 해석은 앞서 말했듯이 매혹적인 펭귄들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 계산하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표준 모형 과정들이 새로운 물리학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한 현실은 현재 기술로는 이 설명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시그마 결과는 정말로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가장 조심스러워합니다. 바로 이 상황이 여러분, 시청자들을 계속 보게 만드는 이유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칙은 단독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패턴, 이 분야가 여전히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 30년 된 패턴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계가 무엇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일어난 기묘하고 불안한 일들에 대한 30년 이야기의 가장 최근 데이터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대성당 자체와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성당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수십억 달러의 투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험, 그리고 그 대가로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 왜냐하면 2012년 힉스 보손의 승리 이후에 진짜 발견들은 발견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격은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교과서에 쓰고 그 위에 경력을 쌓았던 그 새로운 세계는 문을 두드렸을 때 집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발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재는 이전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타격은 초대칭이었습니다. 모두가 줄여서 서시라고 부르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준 모형의 가장 큰 문제인 계층성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에는 더 무거운 초짝 입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짝 입자들은 바로 LHC의 에너지 범위, 즉 수백 기가 전자볼트에서 1테라 전자볼트 사이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LHC는 작동했고 데이터는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틀라스와 CMS 실험은 2026년 3월 모리용 학회에서 무려 45개의 개별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글루온의 초짝 입자인 글루이논은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 2.3테라 전자볼트 이에서는 없었습니다. 스쿼크는 1.85 테라 전자볼트 2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대되었던 스탑 쿼크조차 1.25 테라 전자볼트 2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초대칭 매개 변수 공간, 즉 서시가 자신의 일을 깔끔하게 해낼 영역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초대칭은
여전히 더 이국적이고 더 억지스러운 버전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아름답고 우아한 약속은요? 그 약속은 단 LHC의 무자비한 데이터 아래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실망은 과학소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 물리학자들은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아르카니 하메드, 디모플로스, 드발리의 1998년 ADD 모델과 같은 이론들은 중력이 왜 다른 힘들보다 그렇게 약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분의 공간 차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들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우주는 더 많은 차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LHC가 충돌해서 미시적인 블랙홀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8년 LHC가 처음 가동되었을 때 대중에게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력이 10의 19 제곱 기가전자볼트라는 상상도 못할 플랑크 규모가 아니라 단지 몇 테라 전자볼트 규모에서 강해질 수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LHC는 이 블랙홀들을 생성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즉시 호킹 복사로 증발하며 검출기에 독특한 흔적을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수집된 250 역팸 토반의 데이터. 어디에서도 단 하나의 마이크로 블랙홀 사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로. 이 상황은 여분의 차원이 만약 존재하더라도 LHC가 도달할 수 없는 최소 10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 규모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대성당은 기대했던 신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조에 약속되었던 균열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바닥났을 때 하나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2015년 12월 아틀라스와 CMS 모두 데이터에서 작지만 기묘한 변칙을 보고했습니다. 750 기가 전자볼트 질량에서 두 개의 괴너지 광자로 붕괴하는 입자의 흔적 같았습니다. 단지 작은 둔덕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침묵 끝에 이것은 속삭임이라기보다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물리 세계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신호에 결합된 유의성은 3시금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발견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물리학의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만에 이 둔덕을 설명하려는 500편 이상의 이론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힉스였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힘의 매개체였을까요? 이론가들은 미친 듯이 모델을 만들었고 학회는 이 주제로 들끓었습니다. 마침내 어쩌면 대성당이 말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단지 메아리였습니다. 2016년 여름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작은 둔덕은 평평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통계적 요동이었다는 사실과 출판 서버에서 전자 먼지를 모으고 있는 500편 이상의 논문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분야의 기관 기억에 쓰라린 교훈을 새겼습니다. 3시그마는 대부분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이 유령들의 묘지를 거닐며 우리는 LHC 비에사 시그마 변칙이 왜 그토록 조심스러운 흥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실망한 분야 한가운데 서 있는 외로운 생존자입니다. 다른 모든 희망의 부스러기들은 통계적
노이즈나 이론적 계산의 복잡성에 굴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던 뮤온지- 이 변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험과 이론 사이의 4점, 이 시그마 차이는 새로운 물리학의 가장 밝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미랩의 실험가들이 2025년 6월에 역사상 가장 정밀한 측정을 했다고 발표했을 때 문제는 이론가들 사이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오래된 이론적 계산은 차이를 유지했지만 슈퍼컴퓨터에서 수행된 새로운 격자 계산은 실험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변칙은 새로운 물리 입자가 아니라 오래된 이론 계산 오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입니다. 이 모든 손실, 이 소멸, 이 녹아내리는 희망들이 오늘날의 풍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발견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실 목록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이 손실 목록의 한가운데서 LHCb의 그 완고한 4시그마 신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마저 유령이 아니라면 그것을 다른 것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속삭임은 다른 것들과 달리 침묵 속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하려는 순간에 문턱에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턱은 단지 통계적 변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년간의 금식 끝에 온 첫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유령들이 증발하는 동안 이 속삭임이 왜 여전히 거기에 서 있는지, 왜 침묵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냥은 단지 위 스위스 지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성의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것은 아마도 LHC의 침묵보다도 더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성당들은 달랐습니다. 소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침묵을 듣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한때 북미에서 가장 깊은 금광이었던 홈스테이크에서 땅속 1.6km 아래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 샌포드 지하연구 시설에는 럭스 제플린, 즉 LZ 실험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하 100도 섭씨의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10m톤의 초순수 크세논이 담긴 거대한 탱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탱크는 주변 암석에서 새어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필요한 방사능을 흡수하기 위해 거대한 물탱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치는 지표면을 끊임없이 폭격하는 우주선을 막기 위해 1.6km의 단단한 암석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표는 소음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냥은 지구의 두 다른 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산 깊숙한 곳에 있는 그란 사소 연구소에서는 5.9톤의 액체 크세논으로 엑스에논 NT 실험이, 그리고 중국의 2400m 단단한 암석 아래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 연구소에서는 판덱스 사티가, 새 경쟁자, 같은 목표, 같은 침묵. 왜냐하면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이루는 암흑 물질 입자 중 단 하나가 그 크세논 원자 중 단 하나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아주 작은 빛의 섬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정량화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말 엑스에논 NT팀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과학 캠페인을 결합하여 3.1톤 년의 데이터 축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1톤짜리 검출기가 3년 이상
귀를 기울였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는 예상되는 배경, 잡음 이상의 의미 있는 초과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입, 즉 암흑 물질 후보의 상호작용 단면적에 대해 지금까지 설정된 가장 엄격한 한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30기가 전자볼트 질량의 입자에 대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 제곱 센티미터 이상의 상호작용을 배제했습니다. 이 숫자는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이론이 암흑 물질이 이미 발견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던 위임 기적 수준보다 대략 100만 배 낮은 수치였습니다. 즉, 사냥꾼들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100만 배 더 수줍고 100만 배 더 잡기 힘든 유령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의 대성당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의 대성당들도 같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신은 그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8일 가장 큰 지하 대성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발견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럭스 제플린 팀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17일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암흑 물질 데이터 세트를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암흑 물질 전선에서는 정확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와중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출기가 암흑 물질을 볼 수 있을 만큼 민감해지자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솔직히 두려워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성미자였습니다. 우리 태양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서 비롯된 붕소 8태양 중성미자들 이 엡실론 NS라는 과정을 통해 중성미자가 크세논 핵에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신호는 저질량 암흑 물질 입자가 만들어낼 신호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중성미자 바닥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검출기가 아무리 민감해져도 결국에는 태양에서 오는 막을 수 없는 이 중성미자 B가 만들어내는 소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LZ는 4.5 시그마의 통계적 증거로 역사상 이 바닥에 부딪힌 최초의 암흑 물질 실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 자체가 세운 벽입니다. 우리 자신의 별이 우리에게 놓은 덫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암흑 물질 검출기는 암흑 물질을 찾다가 대신 우리 태양에 피할 수 없는 소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답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위의 대성당은 암흑 물질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의 대성당들은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것은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 사방의 침묵, 그리고 침묵 한가운데에 있는 벽. 이 모든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비싼 기계들은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단 한 가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침묵 속에서 이 거대한 기계들, 이 대성당들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은하간 공간보다 더 차갑게 만들 수 있을까요? 1초의 1조분의 1초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물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학, 인간의 끈기, 그리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실현된, 그렇다면 이 모든 침묵과 소음, 이 거대한 기계들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수년간의 탐구, 가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 가로 그리고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노력이 구체화된 이 대성당들,
내부의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충격적인 발견들과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 뒤에는 인류 지능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공학과 물리학의 경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속도를 늦춥시다. 그리고 이 거인의 심장으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비밀을 향한 여정을 떠나봅시다. 모든 것은 추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그 자체보다도 더 차가운 추위입니다. LHC의 26.7km 터널을 양성자를 위해 준비된 완벽하고 마찰 없는 아이스링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링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을 얼려야 합니다. 이 링크의 레일은 각각 35톤, 무게 1232, 개 초전도 쌍극자 자석입니다. 이 자석들의 임무는 빛의 속도의 99.999991%에 도달하는 양성자 빔을 그 좁은 길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의 양성자를 구부리는 것은 총알을 가느다란 실로 궤도에 묶어두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만들기 위해 자석들은 초전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저항이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자석들은 초유체 헬륨을 사용하여 정확히 1.9 켈빈, 즉 영하 271.3도 섭씨까지 냉각됩니다. 이것은 은하간 공간의 평균 온도인 2.7 켈빈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LHC는 우리 행성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이 극심한 냉각 없이는 자석들은 필요한 자기장을 생성할 수 없고 과열되며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추위 덕분에 양성자 빔은 거의 에너지 손실 없이 고리 주위를 계속해서 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학적 성공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중 하나인 초전도성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LHC의 심장은 얼음보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자기장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양성자들이 여행하는 그 길이 동시에 우주에서 가장 텅 빈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로 여행하는 양성자에게 단 하나의 공기 분자조차 넘을 수 없는 산과 같기 때문입니다. 충돌은 빔을 흩어뜨리고 실험을 망칩니다. 따라서 양성자들이 그 안에서 이동하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은 초고진공 상태로 펌핑됩니다. 이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텅 빈 곳 중 하나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달 표면의 대기보다도 희박합니다. 양성자 빔은 각각 1000억 개 이상의 입자를 포함하는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묶음들은 27km의 고리를 초당 정확히 11,245번 돕니다. 바로 이 아찔한 속도에서 그들의 길 위에 단 하나의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완벽한 진공 없이는 양성자 빔은 결코 충돌 지점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빛의 속도에 이토록 가까운 속도로 여행하는 수조 개의 입자들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아주 작은 부분에라도 흠집, 먼지 한 톨, 가스 분자가 있다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C의 혈관은 인간이 만든 가장 텅 빈 공간 중 하나이며 이는 실험의 성공을 위해 차가운 자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완벽한 양성자 빔이 그 완벽한 진공 속에서 그 얼음처럼 차가운 자석들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4개의 주요 지점 중 하나에서 만났을 때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마법은 초당 4천만 번 일어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초당 4천만 번의 작은 빅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충돌 각각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검출기들의 놀라운 지능이 발휘됩니다.
아틀라스와 CMS 같은 거대한 검출기들을 양파의 겹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겹은 충돌에서 흩어져 나온 다른 종류의 입자들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안쪽 겹은 입자들의 흔적을 추적하고, 다음 겹은 그들의 에너지를 측정하며, 가장 바깥쪽 겹은 다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뮤온을 잡습니다. 이것은 초당 4천만 번, 3차원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사진을 찍는 거대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진들의 99.9999%가 물리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루한 표준 모형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영웅은 트리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들어오는 4천만 건의 충돌을 1초의 몇 분의 1초 안에 분석하여 오직 흥미로워 보이는 것들, 즉 괴너지, 예상치 못한 각도로 흩어지거나 희귀 입자를 포함하는 사건들만 저장하도록 선택하는 일련의 스마트 필터입니다. 이것은 매우 붐비는 파티에서 가장 흥미로운 손님을 몇 초 안에 알아채려는 초지능적인 문지기와 같습니다. 이 트리거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는 LHC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바다에 빠져 그 4시그마 변칙 같은 바늘을 건초더미 자체보다도 더 큰 데이터 더미 속에서 결코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LHC, 비실험이 6,500억 개의 비메손 붕괴를 걸러내고 그 100만 분의 1로 일어나는 희귀한 사건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놀라운 데이터 필터링 능력 덕분입니다. 추위, 진공,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의 데이터 필터링. 이것들이 대성당의 물리적 비밀입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우주의 법칙을 구부려 이 메커니즘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계 자체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리거 시스템을 통과한 흥미로운 데이터조차도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단일 센터에 모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네트워크, 행성 규모의 신경계로 보내집니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세르는 170개 시설과 42개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컴퓨팅 그리드를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17,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인간과 기계의 네트워크는 이 데이터의 홍수를 어떻게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할까요? 왜냐하면 진짜 발견은 충돌 자체가 아니라 그 데이터 속에 숨겨져 추출되기를 기다리는 그 작고 그 약한 신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찾는 과정은 충돌기 자체만큼이나 복잡한, 그리고 이 복잡한 과정은 데이터 자체가 예술 작품으로 발견의 조각상으로 변모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LHC가 생산하는 원시 데이터는 아직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개의 언어로 쓰인 수조 페이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서관이며 여러분이 찾는 단 하나의 문장은 그 도서관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행성 크기만 한 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르는 바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뇌가 바로 월드와이드 LHC 컴퓨팅 그리드입니다. 그것은 한 곳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42개국에 퍼져 있는 170개 이상의 시설을 서로 연결하는 행성 규모의 분산 컴퓨팅 신경 시스템입니다. 과정은 세르니의 메인 센터인 티어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원시 데이터가 처음 기록되고 사본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거대한 광섬유 라인을 통해 전 세계 11개의 대형 국립연구소로 구성된 티어 1센터로 분산됩니다. 이 센터들은 데이터의 또 다른 사본을 보관하고 첫 번째 대규모 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다시 데이터를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는 200개 이상의 티어2 센터로 보냅니다. 바로 이곳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실제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분석을 위해 물리학자에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대신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분석을 가져가는 독창적인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일 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수천 개의 파트너가 공유하는 글로벌 협력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LHC가 2011년에서 2018년 사이에 수집한 데이터만 해도 수백 페타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는 수천 년 분량의 고화질 비디오와 맞먹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 곳에 보관하려는 것은 바다를 양동이에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에 그 바다의 모든 물방울은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전문가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뇌는 데이터를 단지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지휘합니다. 왜냐하면 발견을 한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입자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발견이란 있어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보다 약간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수백만 개의 음표 속에서 단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단 하나의 음표를 계속해서 약간 다른 톤으로 연주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향곡은 표준 모형이 예측하는 배경 사건들입니다. 그 약간 다른 음표는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음표를 찾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컴퓨터 모델을 만듭니다. 이 시뮬레이션들은 표준 모형의 규칙에 따라 수십억 개의 가상 충돌을 만들어내어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예측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 데이터를 이 가상 교향곡과 비교합니다. 만약 실제 데이터가 시뮬레이션의 예측과 어느 한 부분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그때 그들은 흥분합니다. LHC 비실험이 P5 관측량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네 입자가 서로 갈라지는 기하학, 즉 그 작은 춤이 표준 모형 교향곡과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이가 만약 단지 우연이라면 6000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만큼 작습니다. 물리학에서 발견을 선언하기 위한 황금 기준은 5시그마, 즉 35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따라서 4시그마는 발견이 아니지만 확실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교향곡을 분석하는 능력은 우리를 위해 대성당뿐만 아니라 지하의 조용한 사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교향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기다림만이 있습니다. 럭스 제플린과 같은 실험의 심장에 있는 그 10톤의 액체 크세논 탱크는 우주에서 가장 민감한 귀 중 하나입니다. 목표는 암흑 물질 입자로 추정되는 위프가 그 탱크 안에 수조 개의 크세논 원자 중 단 하나의 핵에 부딪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면 마치 당구공처럼 튕겨나가는 크세논 핵은 두 종류의 신호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충돌 순간에 발생하는 즉각적인 빛의 섬광입니다. 이것은 매우 약한 플래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충돌 시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탱크 상단의 강한 전기장에 의해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생성됩니다. 이 전자들이 탱크 꼭대기의 가스에 도달하면 훨씬 더 밝은 두 번째 빛의 섬광을 만듭니다. 검출기는 이 두 섬광을 모두 봅니다. 그들 사이의 시간 차이와 밝기는 충돌이 탱크 안어디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로 일어났는지를 놀라운 정밀도로 결정하게 해줍니다. 이 이중 섬광 기술은 단일 섬광을 생성하고 일반적으로 배경 잡음인 사건들, 예를 들어 방사능 붕괴를 걸러내는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임 충돌은 이 독특한 이중 서명 패턴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둑이 범죄 현장에 발자국과 지문을 모두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증거를 훨씬 더 확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LZ의 감도는 너무나 높아져서 이제 태양에서 오는 중성 미자들조차 이 이중 서명을 만든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성공이자 비극적인 한계입니다. 요컨대 대성당의 비밀은 서로 얽힌 메커니즘의 사슬입니다. 은하간 공간보다 더 차가운 환경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양성자를 궤도에 붙잡을 초전도 자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달 표면보다 더 텅 빈 진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의 양성자에게는 단 하나의 분자조차 벽이기 때문입니다. 초당 4천만 건의 충돌을 분석하여 가장 흥미로운 것만 기록하는 초고속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의 바다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행성 크기의 뇌를 건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데이터 교양국 속에서 단 하나의 잘못된 음표를 들을 수 있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분석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은 인류가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기술, 이 인간이 만든 경이로운 사슬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을까요? 우리를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으로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교과서에 쓰여 있던 그 밝은 미래, 그 약속된 발견의 행렬과 LHC가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제시한 무자비한 현실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에서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과학적 결산 중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기술, 이 인간이 만든 경이로운 사슬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을까요? 우리를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으로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교과서에 쓰여 있던 그 밝은 미래, 그 약속된 발견의 행렬과 LHC가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제시한 무자비한 현실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에서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과학적 결산 중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대성당이 무엇을 찾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찾지 못했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발견의 행렬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각 묘비는 이전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결산입니다. 모든 것은 승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2012년 7월 4일 세른의 메인 강당, 역사적인 순간, 수년간 이어진 사냥의 끝. 발표자인 파비올라 지아노티와 조 인칸델라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래프 위에 있어야 할 곳에 둔덕이 있었습니다. 125기가 전자볼트의 질량에서 통계적 유의성 5시그마. 이것은 발견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확률이 35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당에는 48년 전 이 입자의 존재를 예측했던 83세의 피터 힉스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21세기 물리학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나의 이론, 하나의 예측, 그리고 수십억 달러짜리 기계가 그 예측을 확인하는 순간 세계는 축하했습니다.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표준 모형의 마지막 빠진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승리의 순간 방에 있던 모든 이론가의 마음속에서는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힉스가 발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너무나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표준 모형에서 힉스의 질량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자 보정에 의해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으로 부풀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가들은 그를 보호하는 다른 입자들, 즉 초대칭 파트너들이 LHC가 켜지자마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힉스는 그 새로운 물리학의 전령에 불과했습니다. 일종의 미끼였죠. 그리고 그날 2012년 7월 4일 미끼는 물렸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뒤따라와야 할 진짜 큰 사냥감이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초대칭이었습니다. 서시. 40년 왕국의 끝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래로 서시는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물리학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희망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층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암흑 물질 후보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초짝입자들은 LHC에 도달 가능한 에너지 범위, 즉 수백 기가 전자볼트에서 1테라 전자볼트 사이의 영역에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동이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동이 끝났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틀라스와 CMS는 2026년 3월 모리용 학회에서 이 사냥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5개의 개별 분석, 각각은 서시가 숨을 수 있는 다른 구석을 비추었습니다. 결과는 무자비했습니다. 글루이노는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 2.3테라 전자볼트 이에서는 없었습니다. 스쿼크는 1.85테라 전자볼트 이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탑쿼크는 1.25테라 전자볼트 이하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들은 묘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서시, 즉 제2를 깔끔하게 하는 버전이 살아야 할 영역이 완전히 그리고 포괄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론가들이 40년 동안 믿었던 그 우아한 해결책은 LHC의 무자비한 데이터 아래에서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이론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움이라는 사고방식이 받은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자연은 우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한 세대의 물리학자들 위해 악몽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논문 주제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경력이 쌓아 올려진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대성당은 기대했던 신이 거기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한치의 의심도 남기지 않을 확실함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대성당은 단지 그 안에서 기대했던 신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에도 눈이 멀었습니다. 암흑 물질. 천문학자들은 베라 루빈의 1970년대 획기적인 관측 이후로 은하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언가는 우주의 질량 에너지 예산의 약 2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0년대 위임 기적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약한 핵력과 상호작용하고 질량이 10기가 전자볼트에서 수테라 전자볼트 사이인 새로운 입자가 있다면 이 입자의 빅뱅 잔여량이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암흑 물질 밀도를 정확히 설명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는 바로 LHC가 생성할 수 있는 질량 범위에 있었습니다. LHC는 암흑 물질 공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되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번의 충돌, 수십억 건의 사건, 그리고 결과는 제로, 커다란 제로, 우주의 4분의 1을 구성하는 그 입자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입자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주론의 심장에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강력한 기계는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 그것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암흑 물질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은하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LHC가 생성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이제 입자 물리학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2015년 12월 수년간의 침묵 끝에 아틀라스와 CMS의 모두 데이터에서 작지만 끈질긴 변칙을 보고했습니다. 750기가 전자볼트 질량에서 2개의 괴너지 광자로 붕괴하는 입자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겨우 3시그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두 다른 실험에서 같은 곳에서 나타난 것이 이것이 우연 이상일 수 있다는 희망을 낳았습니다. 물리 세계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론가들은 미쳤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속삭임을 설명하려는 500편 이상의 이론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광기였습니다. 세미나, 학회, 모든 곳이 이 새로운 입자에 대한 이론으로 넘쳐났습니다. 마침내 어쩌면 대성당이 말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환각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둔덕은 더 많은 통계 아래에서 평평해지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통계적 요동이었다는 사실과 꼭 출판 서버에서 전자 먼지를 모으고 있는 500편 이상의 논문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쓰라린 교훈이었습니다. 3시그마는 희망이 아니다. 3시그마는 덫이다. 그리고 물리세계는 이 덫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세는 이 분야의 낙관론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실망의 묘지에서 이제 3주 전에 나타난 그 포시그마 LHC 비속삭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유령들과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둔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준 모형에 의해 놀라운 정밀도로 예측된 기하학의 편차입니다. 하지만 이 결산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전선에서는 더 조용하고 더 고통스러운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뮤온-G- 이 변칙의 느린 죽음, 수년 동안 실험과 이론 사이의 사점, 이 시그마 차이는 새로운 물리학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언가 변했습니다. 2025년 6월 페르미랩의 실험가들은 역사상 가장 정밀한 측정을 했고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이론가들은 자신들끼리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론값을 계산하는 오래된 데이터 기반 방법은 이 차이를 유지했지만 거대한 슈퍼컴퓨터에서 수행된 완전히 새로운 격자 계산은 실험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변칙은 새로운 입자가 아니라 오래된 이론 계산 오류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견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하나의 승리, 그 뒤를 이은 일련의 패배. 초대층은 죽었습니다. 암흑 물질 후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령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칙조차 내전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LHC의 지난 10년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잔해 속에서 이제 무엇이 올까요? 이토록 많은 패배 끝에 대성당이 마침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그리고 진짜 결산이 지금 시작되는 순간일까요? 네. 하지만 결산은 우리가 예상했던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빛나는 승리의 불꽃이 아니라 땅속 1.6km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였습니다. 왜냐하면 LHC가 침묵에 잠기는 동안 또 다른 사냥꾼 부대가
행성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우주의 가장 큰 사냥감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충돌기가 아니라 청취자였습니다. 그들은 소음을 만들지 않고 소음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은 LHC가 찾지 못한 모든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근본적이며 더 무서웠습니다. 이것이 지하 대성당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가 자신의 별에 의해 어떻게 덫에 걸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사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우주 총 질량의 27%를 차지하지만 일반 물질과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유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윈,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인류가 건설한 가장 조용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땅속 1.6km 아래, 이탈리아 그란사소 산의 심장부, 중국 2400m의 단단한 암석 아래, 그곳에서 럭스 제플린 엑세논 NT, 판덱스사 T와 같은 실험들은 초순수 액체 크세논으로 가득 찬 거대한 탱크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 수십 년의 노력,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 유령 입자 중 단 하나가 그 수조계의 크세논 원자 중 단 하나에 부딪히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025년 11월 엑세논 NT는 역사상 가장 정밀한 결과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3.1톤 연의 데이터. 이것은 1톤짜리 검출기가 3년 이상 귀를 기울였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없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아무것도 없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암흑 물질의 상호작용 단면적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엄격한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 제곱 센티미터. 이것은 가장 단순한 이론, 즉 위임 기적이 예측한 수준보다 정확히 100만 배 낮은 수치였습니다. 100만 배. 이것은 당신이 찾던 사람이 단지 방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았습니다. 위의 대성당은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의 대성당들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유령처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가장 큰 수수께끼에 가해진 이중 타격이었습니다. 이야기, 악마, 문으로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둘 다 대성당의 침묵을 듣습니다. 한 명은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하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이 침묵을 자신의 두려움의 메아리로 채웁니다. 시바 신상은 인도 정부의 선물이며, 시바의 우주적 춤은 기본 힘들 간의 역동적인 균형을 상징합니다. 즉, 바로 입자 물리학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성적인 설명은 그 신화적 두려움을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나, 우리 모두는 의미를 찾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너무나 귀가 먹먹할 정도여서 그것을 어떤 소리로든 옳든 그르든 채워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요컨대 이 철학적 여정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의 미적 감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예술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을 의미 부여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는 원시 부족들과 그 침묵을 측정하려는 현대 과학자들 사이를 오가는 존재들입니다. 대성당의 침묵은 단지 입자들의 지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지도도 그려냈습니다. 이 지도는 모순, 역설, 그리고 답보다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 끝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답이 없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들, 이 모순들, 그리고 이 침묵과 마주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정보를 얻은 후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존재가 되기로 결정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내릴 결정은 단지 과학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도 형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큰 비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큰 비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우주적 침묵 앞에서 어떤 종류의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는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내면적이고 가장 깊은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이 지식, 이 침묵, 이 거대하면서도 연약한 존재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왜냐하면 대성당의 침묵은 우리에게 단지 우주가 무엇이 아닌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철학적 여정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층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에는 인류의 행동에 나서고 건설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그 멈출 수 없는 충동이 있습니다. 이 충동은 지금 미래 원형 충돌기, 즉 FCC 프로젝트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91km의 터널, 160억 유로의 투자, 100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 이것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더 깊이 파겠다고 외치는 가장 기술적이고 가장 비싸며 가장 대담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섬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막 가설, 어쩌면 새로운 물리학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표준 모형과 중력이 통합되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플랑크 규모 사이, 즉 16자리의 거대한 에너지 범위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공허함, 침묵. 비극적인 사실은 수십억 유로를 쓰고 수십 년간 일해서 그 91km 터널 끝에서 우리가 찾을 유일한 것이 사막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의 시대가 2012년 힉스 보손과 함께 조용히 끝났고 우리가 아직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FCC를 그 안에 무언가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찾을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찾을 것이라는 보장으로가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으로 항해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FCC는 발견 기계라기보다는 지혜의 기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입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를 확실히 아는 그 쓰라리지만 해방적인 지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매일 이 선택을 합니다. 불확실성의 불편한 침묵 속에 머무는 대신 답이 아니오 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질문을 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알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더 개인적이고 더 인간적인 대조로 이끕니다. 한편에는 과학적 진보에 집단적이고 세대에 걸친 성격이 있습니다. 과학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공동 유산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 거대한 집단 프로젝트 안에
개인의 비극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뛰어난 대학원생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학문적 삶을 그 우아하고 그 아름다운 초대칭 이론의 특정 부분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논문을 썼고 강의를 했으며 당신의 경력을 이 기대 위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에 50대인 당신에게 LHC의 데이터는 당신의 평생의 연구가 적어도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파멸입니다. 40년의 노고, 한평생이 우주의 한 변덕으로 헛되이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보이지 않는 얼굴, 그 화려한 발견들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실망들입니다. 이것은 수만 명의 과학자 중 단 한 명의 조용하고 이름 없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실패 속에는 집단적인 승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자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지식의 경계를 앞으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기에 없다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다음 세대가 다른 곳을 보도록 하는 이정표입니다. 과학은 단지 승리의 어깨 위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패배들의 어깨 위에서도 성장합니다. 그 물리학자의 유산은 그가 증명한 이론이 아니라 그가 배제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덜 가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공동 지식풀에 그가 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기여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이 역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끝난 관계, 이루어지지 않은 꿈, 이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손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쳤고 당신을 형성했으며 미래의 당신을 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개인사에서 실패들은 사실 당신의 지혜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 자체와의 관계에 있는 그 기묘한 대조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표준 모형, 뮤온의 자기 모멘트가 1270억 분의 1의 정밀도로 측정된 것, 이것은 우리가 현실의 한 부분을 거의 신의 마음을 읽듯이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실성은 우리에게 기반, 신뢰감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 확실성의 섬을 둘러싼 그 끝없는 미스터리의 바다가 있습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성미자 바닥, 그리고 그 끈질기고 설명할 수 없는 4시그마 LHC 비변칙의 속삭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를 그렇게 확실히 알면서 다른 것에 대해 그렇게 절대적인 무지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무지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섬, 해안선이 넓어질수록 미스터리의 바다와의 접촉면도 늘어납니다. 모든 답은 10개의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표준 모형이 그렇게 완벽하다는 사실은 그 너머의 95%의 미지의 세계를 더욱 짜증나고 더욱 압도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욕구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일종의 시지포스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 속에 과학의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원동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호기심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그 4시그마 변칙은 문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발견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확실성은 우리에게 집을 주지만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모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집에 앉아 있기보다는 모험을 떠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당신도 이 균형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과거, 당신이 아는 것들. 하지만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지,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키는 것은
그 확실성들이 아니라 그 미스터리들입니다. 그리하여 대성당의 침묵은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 자체가 답이라는 것, 개인의 실패가 집단의 지혜라는 것, 그리고 미스터리가 확실성보다 더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교훈들을 주머니에 넣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찾았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은 복잡하고 모순적입니다. 하지만 이 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성숙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용 속에서도 여전히 답이 없는 더 내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부재인가 아니면 존재인가? 즉, 우주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 답일 수 있는가? 이것은 침묵의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가장 깊은 잠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 그 자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선택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큰 비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우주적 침묵 앞에서 어떤 종류의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는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내면적이고 가장 깊은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이 지식, 이 침묵, 이 거대하면서도 연약한 존재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왜냐하면 대성당의 침묵은 우리에게 단지 우주가 무엇이 아닌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철학적 여정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층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 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발견의 부재가 아니라 발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에는 인류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실에 대한 그 깊은 헌신이 있습니다. 표준 모형은 이 헌신의 가장 위대한 기념비입니다. 그것은 시험 가능하고 반증 가능하며 오늘날까지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론입니다. 뮤온치- 이 변칙의 느린 해결 과정조차도 이 과정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정직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실험가들은 1270억 분의 1의 정밀도로 측정하고 이론가들은 그 측정에 맞는 가장 정확한 계산을 찾을 때까지 서로 싸웁니다. 이것은 진실이 개인의 신념, 희망 또는 미적 선호보다 더 중요하다는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 구체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추상적이고 거의 형이상학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우주의 95%는 우리에게 완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너무나 커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같은 이름들은 사실은 인정이라기보다는 우리 무지의 고백입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측정 가능한 과학이 우리를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철학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단 5%만 측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95%가 무엇인지 상상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한 발은 땅에 단단히 딛고 있지만 다른 발은 끝없는 공허에서 흔들리는 고개사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과학의 약점이 아니라 그것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의 경계도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기까지는 안다, 이 다음은 미스터리다 라고 말할 용기를 줍니다. 이것은 독단적인 신념 체계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단지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편에는 청구서, 책임,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사랑, 의미, 희망과 같은 추상적이고
측정할 수 없지만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둘 사이, 그 가느다란 줄 위를 걷는 줄타기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대조, 아마도 가장 위안이 되는 대조로 이끕니다. 한편에는 우주의 그 거대하고 그 압도적인 규모가 있습니다. 138억 년, 930억 광년.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에게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원자는 수십억 년 전에 한 별의 심장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이 숫자들 앞에서 개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보다도 적습니다. 모래알 하나도 아닙니다. 단지 그 모래알 위에 한 원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불안, 무의미함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주의 위대한 책에서 각주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도 나도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도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한순간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불꽃입니다. 하지만 멈추세요. 깊은 숨을 쉬세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다른 반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쪽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네, 우리는 우주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 자체도 우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물체나 숫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 속에서 창조됩니다. 그 138억 년은 그것을 측정하고 그 이름을 붙인 마음이 없다면 단지 기간일 뿐입니다. 그 930억 광년은 거리가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그것에 부여합니다. 대성당의 침묵은 그것을 듣는 귀가 없었다면 침묵조차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압력 파동의 부재였을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역설은 이것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의미 창조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하고 무관심하며 조용한 기계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그 기적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의 그 중요하지 않은 삶은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이 아이디어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조용한 교향곡의 청취자이자 작곡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극이 아니라 그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한 임무입니다. 이 길고 이 복잡한 여정의 끝에 우리가 도달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정점에 있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주적 고독 속에서 서로에게 얽매인 가족입니다. 영혼을 인식하는 순간적인 섬광들입니다. 자연스러움의 죽음과 인류 원리의 섬뜩한 가능성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행동 자체가 답이라는 것, 실패가 지혜라는 것, 그리고 미스터리가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배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주의 의미 창조자들입니다. 대성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들은 이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은 새로운 입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영구적입니다. 이것은 인류로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우주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수용 속에 있는 그 깊고 그 고요한 지혜를 찾을 때가 왔음을 이해합니다. 여정은 여기 이 철학적인 항구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침묵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는 아직 들려지기를 기다리는 속삭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3주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사시그마의 속삭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대성당이 우리에게 들려줄 마지막 비밀, 마지막 이야기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기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성당의 침묵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큰 미스터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시작, 우주의 첫 1초에 일어난 그 놀라운 폭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한 점이 눈 깜빡임보다 수조배 더 짧은 시간에 은하 크기로 팽창한 그 순간을 말입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우주 팽창의 비밀과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탐험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